2004년 10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피레네 산맥에서 언뜻 보면 또 다른 비극처럼 보였지만 곧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살 마야가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추정이 사고였다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가족과 구조대는 산악 지역에서 그녀를 찾았고 숲과 협곡을 수색하다가 마침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색팀이 마야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갈라진 틈에 도달했을 때 깊이 12m 지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소녀는 단순히 미끄러져서 두꺼운 식물층에 가려진 카르스트 우물인 시마에 떨어졌습니다. 나카시 골반 손상으로 인해 빠져나올 수 없었고 불행히도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사고. 그러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중요한 내용물이 든 플라스틱 필통이 들어있는 허리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야의 추락 순간에 일기장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건에 새로운 층을 추가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경찰로 하여금 수사 방향을 바꾸게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건들의 연대기, 마야가 그 끔찍한 날들에 겪은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기록처럼 하이킹에 대한 회상처럼 시작되었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모든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꿨습니다. 초록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내 말을 들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는 도움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바로 이 문구가 일어난 일에 대한 시각을 급격히 바꿨습니다. 이제 우연한 추락에 대한 모든 버전이 이미 불충분해 보일 때 이 초록 재킷을 입은 남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마야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녀는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소녀가 사건이 일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고 누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녀의 비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돌아오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 말들은 이전의 모든 버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곧 사고 이론과 일치하는 답을 찾는 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발견, 일기장의 기록, 사건의 진행을 바꿨고 수사관들은 새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록 재킷을 입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고 떠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제 수사의 모든 관심은 이 남자를 찾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야가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남자는 약속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수색 작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사는 실종자 수색의 일상적인 것에서 그 이상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고 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0월 10일 이른 아침, 가족이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피레네 오르데사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불행을 예고하지 않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9살 소녀 마야는 부모 마르코와 엘레나와 함께 자연 속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에서 말이죠. 공원은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협곡, 폭포, 경치로 유명했습니다. 가족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표준 관광 코스 중 하나인 산 우르베스 순환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표시된 산책로로 잘 알려져 있고 산책하기에 안전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을 즐기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이킹을 떠날 때 모든 것은 평범한 관광 산책처럼 보였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은 미리 표시된 코스를 따라 걸었습니다. 위험의 징조도 복잡한 구간이나 어려운 길도 없었습니다. 이날은 맑았고 기온은 정상 범위 내에서였으며 날씨 예보도 변화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주변의 세계를 즐겼고 단 몇 시간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로 보면 가족에게는 아무런 우려가 없었습니다. 여기 마야의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그녀는 산책로에 서 있고 태양이 비추고 주변에 녹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 촬영으로 길에서의 순간을 담은 것입니다. 마야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5분에 찍힌 사진에서 그녀가 멀리 아마도 가까운 폭포나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의 징조는 전혀 없습니다. 가족은 다음 5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 사진 후 몇 분 만에 마야가 사라집니다. 마르코와 엘레나는 그녀가 곁에 보이지 않을 때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녀가 코스의 다른 지점을 구경하기 위해 앞서 달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곧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수색해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마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로 보였습니다. 가족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갔고 안전한 구역에 있었으며 그런 코스에서 누군가를 시야에서 잃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평범한 아이의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코스는 검증된 것이었으며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들지 않았습니다. 실종을 둘러싼 불분명함조차 사소해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딘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야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몇 분이 지나자 단순한 실수나 사고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다는 불안한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세상 같았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구조대가 호출되었고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구조대는 마야를 가장 다양한 장소에서 산책로를 따라 그리고 인근 협곡에서 찾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고 세상은 계속 자신의 길을 갔지만 그동안 산 깊은 곳에서는 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지역을 수색하는 이 순간들에 그들 중 아무도 바로 옆에서 정상적이기에는 너무 조용한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마야는 앞서갔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었고 탐험하기를 좋아했으며 때때로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부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달려갔습니다. 그날 모든 것은 평범한 산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몇 분 전에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에 그녀는 아직 사진에 있었고 미소 짓고 멀리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10에서 15분 후에 마르코와 엘레나는 그녀를 시야에서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는데 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마르코와 마야 사이의 다툼은 그녀가 기념품을 사달라고 요청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요청이었지만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매번 기념품을 사는 것이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레나는 나중에 다툼이 사소했지만 마야가 상처를 느낄 만큼은 충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앞서 달려갔지만 이제 그녀의 행동에는 단순히 멀어지고 싶은 욕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반응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인 거절에 대한 반응 같았습니다. 마르코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불안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기 위해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현실은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겨우 50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마르코는 그녀가 숲 깊숙이 들어가는 산책로의 모퉁이를 돌아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 계속 걸었고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곧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퉁이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없었습니다. 마야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 양쪽 방향을 다 봤지만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마르코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야가 단지 길을 잃거나 흥미로운 것을 보기 위해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을 지배했던 평온함이 이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마르코와 엘레나가 즉시 시작한 수색도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부르며 산책로를 걸어 다녔고 다시 돌아갔지만 마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햇빛에 잠긴 평온한 숲들이 이제는 완전히 비어 보였습니다. 숲의 소리들은 오직 이 공허함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응답도 흔적도 그녀의 존재에 대한 힌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협곡의 그 구간에 휴대폰 신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신의 부재는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든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응급 서비스 번호를 걸어 실종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매 시간이 점점 더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패닉에 빠진 부모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마야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오후 6시에 레인저 초소에 도달했을 때 마야가 사라진 순간부터 이미 3시간 이상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외부 서비스의 도움 없이 그녀를 찾았고 공허함 속으로 무력하게 소리치며 기적을 바랐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조대 초소에 도착한 것은 상황이 공식적이 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색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실종이 공식 사건으로 등록되었고 수색 작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마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실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이 몇 시간이 모든 추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더 심각한 것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마야를 찾는 작전은 대규모 동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시 민간 수비대 산악 서비스 GEAES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그룹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여러 단계로 조직되었습니다. 주요 그룹이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고 여러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정된 작업으로 영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더해 이 땅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 사냥꾼들, 낚시꾼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코스에 익숙한 지역민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대 그룹들을 도왔고 마야가 있을 수 있었던 모든 모퉁이와 모든 오솔길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색 둘째 날인 10월 11일에 수사는 수색 구역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위치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장소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바의 포장지였습니다. 마야가 사라진 곳에서 1km 떨어진 이 발견물은 수색 그룹에게 단기간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물건은 마야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아마도 그녀가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관상 포장지는 가족이 하이킹에 가져온 식량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신중한 확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던 비축물과의 비교 후에 바이 브랜드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야가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이 단서는 그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명확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포장지가 바람에 날려갔을 수 있거나 다른 자연적 요인들이 그것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발견은 사건에서 상당한 돌파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그녀의 추가 위치를 정확히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장지는 단지 그녀가 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확한 벡터는 없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주요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야가 시야에서 사라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수사의 주의가 마지막 순간들의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단서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누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신문 받기 시작한 사람은 마르코. 마야가 앞서간 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였습니다. 수색 작전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후 수사의 주의는 마르코 자신에게 돌려졌습니다. 그가 마야가 사라지기 전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문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였습니다. 실종자와의 첫 접촉은 보통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라 첫 번째 단계는 항상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누가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마르코였습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모든 주의는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마야가 앞서 갔다고 주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에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은 이 이야기에 새로운 색조를 더했습니다. 신문 기록서는 그것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갈등이 더 심각한 결과를 위한 잠재적 동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툼은 사소해 보였지만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행동의 조건에서 갈등은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은 마야가 기념품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마르코가 거절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가족 생활에서 대부분의 그런 상황들처럼 간단했습니다. 불필요한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소한 오해는 마야에게 짜증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앞서갔습니다. 이것이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마르코가 감정적 상태에 있었을 수 있고 바로 이 갈등이 어떤 더 심각한 행동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 버전으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문, 수색 순간의 그의 행동, 그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수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더 많이 조사할수록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다툼에 짜증이 난 마야가 산책로를 따라 앞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그녀는 흥미로운 것을 찾아 앞서 달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르코는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전화를 걸고 그녀의 이름을 소리쳤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찾았고 명백한 절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의 행동은 일부 경찰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만큼 진짜였을까요? 그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과도한 걱정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 확인은 곧 이 모든 의심들을 해소했습니다. 마야가 사라진 그 순간에 전망대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마르코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 10분에 전망대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녀가 이미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렀고 분명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딸을 찾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과 관련될 수 없었습니다. 이 증언들은 중요했습니다. 마르코가 물리적으로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전망대에 있을 때 갈라진 틈이나 그녀가 사라진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종 참여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의 지속적인 수색이 그가 정말로 자신의 딸을 걱정했고 그녀의 실종 원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서 수사는 최초 버전인 사고로 돌아갔습니다. 마야가 길을 잃고 위험한 지역에 갇혔을 수 있다는 버전이 다시 주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르코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그녀의 실종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원인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날들이 지나갔고 마야를 찾는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전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조대,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사냥꾼들, 헬리콥터들, 정찰병들, 며칠 동안 수색 그룹들은 모든 가능한 코스를 수색했고 모든 구석을 뒤졌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헬리콥터들, 열화상 카메라들, 하지만 아무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수색 그룹들의 작업을 분석했을 때 그들이 마야의 실제 위치에서 말 그대로 200m 거리를 지나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구조대는 말 그대로 옆을 걸었고 모퉁이 바로 뒤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갈라진 틈은 실제로 주요 코스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구역이 두꺼운 덤불 뒤에 숨겨져 있어서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가까웠지만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복잡하게 만든 또 다른 문제는 협곡의 특수한 음향학이었습니다. 마야가 갇힌 갈라진 틈은 깊이 12m의 좁은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야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의 외침은 구조대의 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음파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옆이 아니라 수직으로 위쪽으로 갔습니다. 이 특징을 나중에 협곡 음향학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외침은 바위와 바람에 의해 막혔고 소리는 위쪽으로 갔으며 위에서 걷는 구조대는 그것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끔찍한 것은 마야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 절정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구조대에게 닿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었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관심을 끌려고 하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 함정에서 막혔고 구조대는 그녀를 듣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야의 일기장 기록들이 이 악몽의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완성을 더했습니다. 수색 사흘째와 나흘째에 살아있는 그녀를 찾을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썼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어. 나는 소리쳐. 그들은 듣지 못해. 일기장의 이 순간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마야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수사관들의 머리에는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의 수색이 지나고 절망이 구조대를 덮쳤을 때 공식 당국은 살아있는 그녀를 찾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라는 단계에 있었던 구조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신 수색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이 믿어온 것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모든 주의는 그녀의 시신을 찾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차례로 이 세상의 함정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발견될 수 없었던 상황의 비극적 아이러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10월 11일 수색 둘째 날, 도움을 위해 온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냥꾼으로 이 땅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도움은 작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일지에는 하비에르가 낮 12시에 수색대에 합류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특별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비에르는 자신의 전문성을 제안하며
지역과 산책로에 대한 그의 지식이 수색을 상당히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평판이 그를 위해 일하는 것 같았고 수색 작전의 지휘부는 그의 유용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비에르의 행동에서 뭔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찾는 일을 도우는 동안 하비에르는 단순히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작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색 구역 변경을 제안하며 실종 장소가 아닌 인근 구역인 리오 벨로스 지역에 노력을 집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구역의 강에 빠졌다면 물살이 그녀를 떠내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고 특히 준비되지 않은 구조대에게는 더욱 그랬으며 그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권고는 듣혀졌을 뿐만 아니라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지역 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었고 작전본부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비에르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니스클로 구역,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마야가 실제로 있었던 실제 장소에서는 이 구역을 수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만드는 산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주요 세력을 동쪽으로 3km 떨어진 리오 벨로스 구역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들을 전문가 의견으로 이해한 것이 수색 자원이 재배치되기 시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둘째 날과 다음 사흘 동안 전체 수색 그룹이 새로운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농어는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상황이 절망의 경계에 있었던 그 순간에 다른 아이디어가 없었고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했던 수색대는 하비에르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정말로 강에 빠졌다면 놀리는 물살이 그녀를 떠내려 보냈을 것이고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근거를 가진 버전이었고 그 순간 최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의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리오벨로스로의 수색 재배치 때문에 마야가 실제로 있었던 진짜 구역이 약화되었습니다. 수색대는 다른 장소에서 흔적을 찾기를 희망하며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야가 아직 살아있었고 그들의 수색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중요한 날들에 그들은 도달 범위 내에 있었지만 발견될 수 없었던 구역들을 계속 우회했습니다. 들렸을 수 있었던 외침들이 산 벽들에 의해 막혔고 그녀의 발견 장소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었던 수색 그룹은 그녀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 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갔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구원의 실제 기회는 놓쳤습니다. 잘못된 가정에 기반한 결정들 때문에 그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었던 구역에서 멀어졌습니다. 상황의 비극적 아이러니는 옳고 논리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조언이 시간을 놓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월 18일, 8째 날. 대부분의 세력이 재배치된 리오벨로스 구역에서의 수색이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연속으로 수색 그룹들이 그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 구역을 성과 없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에 대한 흔적도 힌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복잡한 조건에서 더 이상 생존자를 찾을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사람을 찾도록 훈련된 전문견 탐지 그룹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일반 구조대와 달리 유해 수색에 집중했고 이것은 어떤 증거라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표준 작전이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팀에서 일하는 개가 즉시 흔적을 잡았고 모든 기대와 반대로 수색대를 아니스클로 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하비에르 마르틴이 이전에 위험하고 수색에 무용하다고 불렀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이 전체 구역은 가능한 수색 장소에서 제외된 것 같았지만 이제 개의 도움으로 그룹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역설 같았지만 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후 수색 그룹은 가장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는 두꺼운 덤불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산책로에서도 몇 미터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였습니다. 여기 이끼와 얽힌 가지들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시마, 마야가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었던 수직 카르스트 우물이었습니다. 산책로와 덤불이 이 구역을 시야에서 숨겼고 구조대를 포함한 아무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그들 옆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룹은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서 깊이 12m 지점에서 마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여기 있다는 최종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모든 것의 비극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수색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과 함께 새로운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그녀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구조받지 못했을까요? 발견 장소 가까이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허리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물을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플라스틱 필통이 있었습니다. 이 필통이 이 비극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블랙박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수색되는 그 순간 마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해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일기장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처럼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증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아직 그것을 읽지 않았지만 일기장을 조사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가장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에 일어난 일의 전체 그림을 완전히 바꾼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기록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야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색 그룹이 그렇게 가까이 우회했지만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10월 18일, 수색 8째 날. 리오벨로스 구역에서의 수색이 결과를 주지 않은 후 모든 관심이 다시 이전에 거부되었던 장소인 아니스클로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 며칠간의 성과 없는 수색 후에 수사관들은 마침내 시신을 찾도록 훈련된 전문견 탐지 그룹을 투입했습니다. 이 수색대는 단순히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의 전체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꾼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팀에서 일하는 개가 흔적을 잡고 그룹을 아니스클로 구역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비에르 마르틴이 수색에 무용하다고 여겼던 지역이었는데 그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견 탐지사들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흔적들은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바로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색대는 그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얼마 후 개가 그들을 두꺼운 덤불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이 장소는 산책로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끼와 식물 아래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덤불 사이에서 갈라진 틈, 깊이 12m의 시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야가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구조대가 그녀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나중에 밝혀질 것처럼 그녀의 외침은 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장소는 단순한 수색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이 숨겨지고 거의 접근 불가능한 장소에 이 모든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들을 수 없었던 외침들이 22m에서 울려 퍼졌지만 찾고 있는 방향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갈라진 틈 근처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허리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내용물을 물로부터 보호하는 플라스틱 필통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물건의 보존성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 필통 안에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수사로 하여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그림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좋은 상태에 있었고
이것은 이 발견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안에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줄 기록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은 수색대가 그녀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날들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블랙박스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막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가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수사는 그녀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한 일기장의 모든 말과 함께 그들 앞에 새로운 비극적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마야가 아직 살아있었던 그 순간, 그녀가 찾아달라고 소리쳤던 때,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했던 때, 마야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을 때 수사는 새롭고 더 복잡한 버전들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이제 하나의 끔찍한 생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중 누군가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그곳에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자신을 들어달라고 희망했던 그 순간에 누가 그녀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사의 모든 작업은 이제 마야가 자신의 일기장에서 가리킨 초록 재킷을 입은 남자를 찾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었고 그녀를 내려다봤으며 도움을 약속했고 가장 끔찍한 것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를 찾기 위해 용의자 범위를 좁혀야 했습니다. 모든 수색 작전 참가자들, 특히 비공식적인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전문 구조대는 용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또는 주황색. 이것은 표준 제복을 입었던 경찰과 민간 수비대, 산악서비스, GES를 배제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구조대 캠프에서 찍힌 사진들과 비디오 자료들을 분석하고 일기장에 표시된 대로 초록 재킷을 입을 수 있었던 자원봉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기술이 빠르고 상세한 분석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용 가능한 방법들로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캠프를 통과한 주요 인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곧 여러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초록 재킷을 포함한 개인 사냥복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캠프 사진들을 보면서 용의자 범위가 보고서에 이름이 나타난 여러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부터 수색에 참여했던 바로 그 지역 사냥꾼 하비에르 마르틴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작전에서의 그의 참여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수색 진행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역 변경을 주장하며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마야가 살아있었고 그들을 들을 수 있었던 장소에서 수색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수사관들은 몇 가지 불안한 우연의 일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비에르는 실제로 일기장에 표시된 대로 초록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수색대가 아직 마야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을 때 코스 변경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단순한 지역 전문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이 주요 용의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야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에 단순히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의식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수색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그가 이 비극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이 수사의 중심에 선 후 수사는 그의 개인 데이터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의 삶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지역 거주자, 실업자, 제한된 교제 범위. 하지만 그의 과거를 깊이 분석했을 때 그림이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법 앞에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수비대, 과르디아 치빌. 자료에는 그의 범죄 활동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었는데 비록 이 순간까지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비에르의 법적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는 위반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데이터는 하비에르가 대규모 밀렵 사건들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사냥, 특히 보호받는 동물들에 대한 불법 사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영토에서 보호받던 이베리아 염소들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하비에르가 종종 이 구역들의 가장 외진 구석들, 일반 관광객들이 가지 않고 그가 눈에 띄지 않게 일할 수 있었던 장소들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수사는 하비에르와 구체적인 영토들과의 연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장소들 중 하나가 마야의 추락이 일어난 아니스클로 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비에르가 위험하다고 여기며 피할 것을 제안했던 그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믿는다면 하비에르는 자신의 불법 사냥 일을 위해 이런 장소들을 이용하며 종종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토들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갇힌 바로 그 장소에 그의 숨겨진 작업 구역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작업 구역이 아니라 이것은 밀렵을 위한 그의 영토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올무와 동물 덫들, 특히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냥 포획용 덫들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연히 마야가 추락한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법 도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왜 하비에르가 수사 버전에 따르면 마야가 공영에 처한 갈라진 틈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추락한 순간에 그는 아마도 이미 그 구역에 있었고 그곳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은 단순히 또 다른 수색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수색 작전에 합류하기 훨씬 전인 10월 11일에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올무들을 확인할 때 마야가 갈라진 틈에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올무들을 확인하던 그 순간에 그녀를 발견한 것은, 하지만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은 정말로 구조에 관심이 있던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조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만약 그가 구조대를 불렀다면 그들은 즉시 그의 불법 덫들을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비에르는 밀렵으로 체포되었을 것이고 그의 덫들과 그가 이 산들에 숨겨둔 모든 무기들이 압수되었을 것이며 그는 감옥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는 마야를 구조하는 것이 자신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 활동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비에르는 그녀를 공영에 버려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했고 떠났으며 나중에 수색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구원이었지만 마야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더 살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계속 싸웠지만 아무도 그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비에르는 가까이 있었고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하비에르의 동기는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사업을 구했습니다. 10월 20일 하비에르 마르틴, 이제 주요 용의자가 된 그가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가 수색 작전에 합류한 자원봉사자,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순간 수사는 아직 그를 유죄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신문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시작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마르틴이 어느 순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명백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색 작전 중에 초록 재킷을 입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외로 간단했지만 수사관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마르틴이 바로 그 초록 재킷을 입고 있는 캠프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남아있던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옷에 대한 정보는 부차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을 때 이 질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초록 재킷을 입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는 경찰이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아무런 걱정 없이 그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심각한 불일치가 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신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증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색을 이끈 사람들 중 하나였고 바로 그에게 구역 변경 아이디어가 속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수색 그룹이 갈라진 틈이 있던 아니스클로 구역을 떠나 리오 벨로스 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동기를 알고 있던 수사관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바로 그가 이것을 주장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그룹을 실제 장소에서 멀어지게 했을까요? 하비에르는 다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구역은 위험합니다. 산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수사는 하비에르가 실제로는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기적으로 밀렵에 종사하던 장소로서의 이 구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능한 산사태에 대한 말들은 수색대를 오도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위장처럼 들렸습니다. 이 두 번째 거짓말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단순히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색이 그 지역에서 계속되었다면 발견될 수 있었던 자신의 불법 올무들과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고 이제 그의 행동들이 도움을 주려는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수색대를 자신의 불법 도구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역에 대한 거짓말, 재킷에 대한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그의 작전 방해 참여가 점점 더 명백해지는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신문 순간에 하비에르는 곧 그에게 훨씬 더 심각한 혐의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코스 변경의 실제 이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사태의 위험에 대한 거짓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 밀렵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신문의 바로 그 순간에 수사관들은 이제 하비에르가 더 이상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거짓말, 수색을 조작하려는 그의 시도들은 우연적인 것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관들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대로 바로 그 위험한 구역에 위치했던 그의 올무들. 신문 후 수사관들은 즉시 하비에르가 위험하다고 불렀던 아니스클로 구역, 그가 의식적으로 수색 구역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던 장소에서 수색을 위한 그룹을 파견했습니다. 10월 20일 저녁, 며칠의 신문과 증거 분석 후 수사는 마침내 하비에르 마르틴 자신이 위험하고
수색에 적합하지 않다고 불렀던 아니스클로 구역에서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명확해진 바와 같이 그가 자신의 불법 밀렵을 숨기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가 너무 많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은 단순히 이 구역에서가 아니라 마야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있었다고 밝혀진 갈라진 틈으로부터 200m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하비에르가 자신의 불법 도구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야 실종 당일에 이 구역에 있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더욱 결단력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영토를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곧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돌들로 덮인 진짜 은신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남겨진 것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견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부터 100m 떨어진 작은 영토에 숨겨진 은신처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을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돌들이 치워졌을 때 그 아래에서 불법 물품들이 나왔습니다. 소총, 규칙에 따른 사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것 같은 무기, 그리고 미끼들과 올무들, 바로 하비에르가 이 지역에서 사냥이 금지된 사냥들을 위해 설치했던 그 대여옷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마야가 공영에 처한 장소와 연결시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수사관들은 이해했습니다. 하비에르는 마야가 갈라진 틈에 떨어진 10월 1일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수색대를 멀어지게 했던 바로 그 구역에서 자신의 도구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외침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은신처로부터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끌기 위해 절망적으로 내지르려고 했던 외침들,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비에르는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하비에르가 단순한 무고한 증인이 아니라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들의 적극적인 참가자였다고 정확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와 올무들이 있는 은신처가 그의 동기, 자신의 밀렵을 숨기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증거임이 밝혀졌습니다. 위증과 수색 방해를 포함한 그의 행동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중하게 계획된 범죄 은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록 재킷을 입은 남자와의 접촉을 가리킨 마야의 일기장이 이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그가 수색 코스를 왜 바꿨는지에 대한 하비에르의 거짓말이 이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활동이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구조대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거짓말, 동기, 증거, 방해를 연결하는 하나의 논리적 사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순간부터 사건이 새로운 수준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10월 21일, 몇 주간의 수사 후 수사는 다음 단계를 밟을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은 더 이상 증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그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던 대로 그가 반박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수사관들은 그를 사건 현장과 연결시키고 그의 불법 활동과도 연결시키는 완전한 증거 세트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서 그는 이제 이전처럼 자신 있고 제한 없이 답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핵심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 재킷을 입은 남자와의 접촉을 언급한 일기장, 바로 그 재킷을 입고 있는 그가 찍힌 사진들, 그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올무들과 불법 무기, 그리고 그의 수색 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기록한 GEAS 일지, 이것은 방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번개처럼 그에게 쏟아졌고 그는 이제 답변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초록 재킷을 입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비에르는 주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그는 수사에서 그가 그 재킷을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고, 수사관들은 그가 이미 그렇게 명백한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많은 것을 숨기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색 코스 변경에서의 그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자원봉사자였던 그가 수색이 진행되던 아니스클로 구역을 떠나 다른 가능성이 낮은 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을까요? 그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 문제였고 아니스클로 지역의 산사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사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자신이 불법대 어티들을 숨겨둔 장소에서 수색대를 멀어지게 하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자신의 무기와 도구들을 발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방해에 대한 인정이 명백해졌을 때 신문은 동기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포. 그의 이성을 흐리게 한 공포. 하비에르는 구조대가 그녀를 찾았다면 즉시 그의 불법 도구들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민간 수비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즉각적인 체포와 밀렵 활동의 종료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해야 했던 그 순간에 그는 공형에 처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범죄적 사업의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인정들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의 도움으로 수사는 모든 요소들, 일기장, 사진들, 발견된 올무들, 거짓말, 방해를 하나의 사건 사슬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은 공식적으로 범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 그의 공포, 그리고 진실을 숨기기로 한 그의 결정이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월 11일 아침, 하비에르 마르틴이 평상시의 환경에서 깨어납니다. 국립공원 근처의 자신의 마을에서. 그는 이날 특별한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의 모든 길들, 모든 은밀한 구석들을 알고 있었고, 사냥꾼으로서의 그의 일이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은 항상 그랬듯이 시작되었지만 9시 30분까지 그는 이미 자신의 습관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마야의 시신이 발견될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아니스클로 지역에 숨겨진 자신의 올무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영토들을 알고 있었고 이날 아마도 자신에게 운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시에 자신의 은신처 중 하나를 지나가면서 그는 이상한 것을 들었습니다. 외침을. 이것은 그의 주의를 끈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이것이 인간의 목소리였으며 그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야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미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 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지 30분 만에 그는 자신의 운명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던 갈라진 틈에 접근했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야는 추락 후 갇힌 어두운 우물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 속의 불꽃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꽉 담은 이빨 사이로 간신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것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비에르는 이 우물의 가장자리에 서서 마야를 내려다보았을 때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구조대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올무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구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정의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손에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는 마야를 그곳에 두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고 있던 이 장소에서의 그녀의 존재가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그녀에게 도달하면 그의 올무들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불법 도구들과 무기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올무들 확인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전면적인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다면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덫들과 미끼들을 신중하게 숨겼습니다. 2시간 후 전곳까지 하비에르는 수색대 캠프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도움을 제안했고 그룹을 동쪽으로 3km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수색을 멀어지게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흔적들과 가능한 위험을 언급하며 그는 경험 많은 구조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마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하비에르는 의도적으로 그룹을 그녀가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조대가 잘못된 장소에서 그녀를 계속 찾는 이 몇 시간이 그녀에게 생명의 마지막 몇 시간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무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비에르에게는 오직 하나의 우선순위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를 숨기는 것. 마야를 구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구축한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진실에서 도망치고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올 때까지 전문가 역할을 계속 연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005년 5월 법정에서 하비에르 마르틴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준비가 된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에서 자신의 참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 측은 싸움 없이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마야의 죽음이 하비에르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였다는 것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들의 버전에 따르면 그녀의 사망 원인이 된 천저하와 탈수는 그녀가 갈라진 틈에 갇힌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마르틴이 경험한 공포가 상황을 적절히 평가할 능력을 빼앗았고 따라서 그의 행동은 의도적인 범죄로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변호 전략이었습니다. 공포와 잘못된 판단으로부터의 변호.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들을 완전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은 하비에르가 마야와 만났고 그녀에게 도움을 약속했다는 것이 명확히 기록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가 변호 측에 대한 다음 타격이 되었습니다. 법의학 검사는 추락 시 얻은 골반골절이 치명적이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이동성을 제한했을 뿐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야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며칠 동안 차가운 갈라진 틈에 있으면서 발생한 천저하와 탈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추락 후 며칠 더 살아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명백해졌습니다. 사법 전문가 검사는 도움이 즉시 제공되었다면 그녀가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수색대가 다른 구역에서 그녀를 찾고 있던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비에르가 곁에 있었던 그 순간에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녀를 위험에 두고 떠났으며 그녀를 위험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변호 측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변호 측은 하비에르가 단순히 무서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고 증명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주장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동기와 연결시켰습니다. 수색대가 마야를 찾았다면 발견될 수 있었던 자신의 밀렵 사업을 보존하는 것. 그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불법 수익을 선택했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하비에르 마르틴을 그녀의 죽음을 초래한 위험한 상황에서의 인명유기와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밀렵죄로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18년의 자유박탈. 법원은 그의 행동이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그가 자신의 불법 행동을 숨기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극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틴에 대한 판결 후 사건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데사 국립공원과 전체 지역 안전 시스템에 대한 결과는 광범위했습니다. 일어난 일이 부주의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은 당국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마야가 빠진 것과 같은 위험한 자연 형성물인 모든 심화들, 숨겨진 카르스트 우물들, 이 울타리로 둘러싸였고 이것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색작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등록과 이력 확인에 관한 새로운 엄격한 규칙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비에르와 같은 사람이 수색작전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었던 상황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 순간 그의 자리에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마야는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하나의 비극적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검사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 마야가 정확히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성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아마도 이 사건을 조사한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인 순간은 그녀가 5일 동안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기다렸던 5일. 그녀는 도움을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하비에르가 갈라진 틈을 떠나던 그 순간인 10시 10분에 즉시 전화를 걸었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 경찰은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만약 그가 무정의를 사용했다면 구조그룹은 몇 시간 내에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훈련을 받은 GAE의 구조대는 로프와 윈치의 도움으로 말 그대로 2-3시간 만에 그녀를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10월 1일 오후 1시까지 마야는 이미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비에르의 행동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평가에서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를,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내린 이 결정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험한 상황에서의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으로 이어진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잔혹한 결정이었습니다.